리명철, 잊었나? 이것들은 최고 존엄의 것이다. 인민 따위가 먹을 약이 아니야. 왜요? 이 약 하나면 죽어가는 목숨을 살릴 수 있는데 여기에 차별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의 불경은 이미 기록되었다, 총살감이야. 총성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저는 압록강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2월의 강물은 얼음장이었습니다.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배낭 안에 든 6장의 종이. 그 종이 때문에 김정은이 저를 죽이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리명철, 멈춰라. 문서가 유출되면 우리는 모두 파멸이다. 귓가에서 총알이 물을 갈랐어요. 저는 물속으로 더 깊이 잠수했습니다. 18품목. 북한 최고 권력층만 먹는 해외 밀수 명품 약. 한 병에 수천만 원짜리였습니다. 인민은 약이 없어 죽어가는데 김정은은 독일산 면역 증강제를 먹고 있었어요. 제 아내도 그렇게 죽었습니다. 인슐린이 없어서요. 하지만 그날 저는 봤습니다. 금고실에 쌓인 수백 개의 인슐린을, 유통기한이 지나 버려질 약들을요. 저는 그날 밤 그 비밀 문건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숨을 걸고 압록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저는 리명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북한 권력층의 가장 더러운 비밀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북한의 의료 현실에 비해 우리 대한민국 의료체제는 세계에서 최상 수준입니다. 이 점에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이런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칭찬하는 한마디 댓글로 남겨주세요. 대한민국 의료복지 최고. 대한민국 최고. 뭐든 좋습니다. 꼭 남겨주세요.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인정해 주시는 건 우리 부모님들이 최고시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명철입니다. 평양 대동강구역 조달청. 제가 18년간 몸담았던 그곳은 겉으로는 인민을 위한 의약품 공급소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무도 모르는 검은 심장이 박동하고 있었죠. 저는 그 심장 가까이에서 매일 아침 출근 도장을 찍으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2015년 봄, 제가 처음 조달청 의약품과에 배치되던 날을 기억합니다. 붉은 벽돌 건물 앞에서 당증을 확인받을 때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이제 인민을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이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설렘은 제가 지하 3층 금고실 앞에 처음 섰던 그날 저녁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금고실 문은 두껍고 육중했어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과장의 손가락 움직임이 마치 은밀한 의식처럼 느껴졌죠. 쇠문이 열리며 무겁게 삐걱대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고 그 안에서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얀 형광등 불빛 아래 투명한 냉장고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그 안에 가지런히 쌓인 약품 상자들. 그중 하나에 붙은 붉은 글씨 라벨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최고 존엄 전용. 외부 유출 시 총사령. 과장이 낮게 속삭였어요. 명철 동무, 여기 있는 것들은 우리 수령님과 당 중앙의 건강을 지키는 보물이요. 인민병원에 가는 약들과는 차원이 다르지. 이 방의 존재 자체가 국가 기밀이니 입 밖에 내는 순간 동무 가족까지 책임져야 할 거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내 순이의 얼굴을 보는데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내는 만성 당뇨를 앓고 있었습니다. 매달 배급받는 인슐린은 늘 모자랐고 병원에서는 다음 달을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했죠. 그런데 제가 본 금고 안에는 최신 수입 인슐린이 수백 개씩 쌓여 있었어요.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 대상이 된 것들조차 아내가 쓰는 약보다 몇 배는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제 충성은 그날부터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2018년 여름, 저는 특별관리 대상 약품 목록이라는 문건을 처음 접했습니다. A사 용지 6장. 거기에는 18가지 품목이 적혀 있었어요. 모두 해외에서 극비리에 들여온 것들이었죠. 독일산 면역 증강제, 스위스산 항암제, 프랑스산 신경 안정제. 하나같이 인민들은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는 수령님 가문과 고위 간부들만을 위한 약들이었습니다. 문건 마지막 페이지에는 약품을 공급받는 사람들의 명단이 있었어요. 김정은 최고 존엄, 김여정 부부장, 당 중앙위원회 간부 12명. 그들의 이름 옆에는 각자 복용하는 약의 종류와 투약 주기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명단을 보며 제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특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인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왕조의 불로장생 프로젝트였죠. 어느 날 저녁 금고실에서 약품을 정리하던 중 우연히 간부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천장 환기구를 통해 새어나오는 목소리였어요. 18품목 중 5번째 항목. 그거 이번 달 물량 확보했나? 예, 부부장님. 싱가포르 루트로 들어왔습니다. 최고 존엄께서 직접 지시하신 거니라 최우선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마치 밀수꾼들의 암호 같았어요. 하지만 그 암호가 뜻하는 건 수만 명의 인민이 약 한 알 구하지 못해 죽어가는 동안 저 위에서는 해외 명품 약을 거래하고 있다는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무언가 단단한 것이 제 가슴 속에서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2019년 가을, 아내 순이가 쓰러졌어요. 당뇨 합병증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인슐린 부족으로 치료가 어렵다고 했죠. 저는 그날 금고실 냉장고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제 눈앞에는 아내를 살릴 수 있는 약이 수백 개 있었어요. 손만 뻗으면 되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당에 대한 충성과 가족에 대한 사랑. 그 둘 사이에서 저는 결국 충성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왔던 사람이었죠. 아내는 2달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던 날 밤, 저는 아내의 관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나무관을 쓰다듬는 제 손이 떨렸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 속에서 제 안에 있던 마지막 충성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조국이 아니었습니다. 당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켜야 했던 건 바로 이 사람이었는데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죠. 관 속 아내의 차갑게 식은 손을 잡으며 저는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당신이 겪은 이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겠소. 설령 내 목숨을 걸더라도. 2020년 초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8품목의 비밀을, 그 검은 거래의 실체를 반드시 밖으로 꺼내겠다고 결심했어요. 아내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조달청은 평양의 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썩어가는 왕국의 검은 제단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제단 위에 올려진 재물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결심한 그 순간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출근길 골목에서 낯선 남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는 신문을 읽는 척하며 저를 훑어보더니 제가 지나가자 천천히 뒤를 따라왔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 놓아둔 서류 더미가 퇴근 후 돌아와 보면 미묘하게 위치가 바뀌어 있었어요. 집 앞 골목에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밤마다 불을 끈 채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제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요. 그리고 만약
제가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지 못한다면 아내처럼 억울하게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는 영원히 묻힐 거라는 것도요. 그래서 저는 더 서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2020년 1월 15일,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아내 순이의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빈 방 한가운데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방 한쪽 구석에는 아내가 마지막까지 먹던 낡은 인슐린 주사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투명한 유리 주사기 안에 남은 약은 손톱만큼도 안 됐어요. 저는 그걸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유리병 하나가 사람의 생과 사를 가른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아내는 마지막 한 달 동안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혈당이 너무 높아서 음식을 먹으면 곧바로 의식을 잃곤 했죠. 병원에서는 인슐린 배급이 다음 달에나 가능하다며 그냥 물만 마시고 버티라고 했어요. 저는 매일 밤 아내의 손을 잡고 조금만 더 버티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손은 날이 갈수록 차갑게 식어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손이 완전히 차가워진 날이 왔습니다. 저는 주사기를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서랍 깊숙이 숨겨둔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지난 3년간 몰래 기록해둔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금고실 비밀번호 변경 주기, 야간 경비 교대 시간, 특별 약품 반입 날짜와 경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18품목이 보관된 냉장고의 정확한 위치와 내부 구조였습니다. 저는 그 수첩을 펼쳐보며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소. 당신이 겪은 억울함을 세상이 반드시 알게 하겠소. 이틀 뒤, 저는 출근길에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평소처럼 대동강 다리를 건너는데 뒤에서 누군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따라오는 게 느껴졌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가 신문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제 시선을 느끼자 슬쩍 고개를 돌렸지만 그의 눈빛이 제게 고정되어 있다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보이부입니다. 틀림없었죠. 조달청에 도착해서도 그 시선은 계속됐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것 같았고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이 제가 떠난 사이 미묘하게 위치가 바뀌어 있었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일상적으로 업무를 보면서도 머릿속으로는 계속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금고실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 섰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콘크리트 계단은 어둡고 냉기가 흘렀어요. 형광등이 깜빡이며 희미한 불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며 주머니 속 수첩을 만졌어요. 오늘이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간 경비 교대 시간은 저녁 8시였어요. 그 시간에는 정확히 15분간 금고실 복도에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그 15분을 노렸습니다. 금고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시계를 봤어요. 저녁 7시 58분. 2분 뒤면 경비가 교대를 위해 자리를 비웁니다. 저는 복도 구석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인 채 기다렸어요. 심장이 귓가에서 쿵쾅거렸습니다. 7시 59분. 복도 저편에서 경비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군화가 콘크리트 바닥을 두드리는 묵직한 소리였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더니 계단 위로 사라졌어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금고실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8시 정각. 비밀번호를 입력했어요. 삐삐삐삐. 4번의 짧은 전자음이 고요한 복도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쇠문이 천천히 열리며
쇠가 쇠를 긁는 듯한 낮은 소음이 흘러나왔어요. 차가운 냉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금고실 안은 제가 기억하던 그대로였어요. 양쪽 벽을 따라 늘어선 투명한 냉장고들, 그 안에 가지런히 쌓인 하얀 약품 상자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약품 라벨들이 차갑게 반짝였습니다. 저는 가장 안쪽 냉장고로 걸어갔어요. 18품목이 보관된 곳이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더 차가운 공기가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약품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독일산 면역 증강제. 라벨에는 붉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최고 존엄 전용. 일반 유통 절대 금지. 저는 그 상자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 약 하나면 아내가 살 수 있었을까요? 이 작은 상자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하니 눈앞이 흐려졌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슬퍼할 시간이 아니었어요. 저는 재빨리 냉장고 안쪽 선반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어요. 얇은 투명 파일 하나. 그 안에는 A사 용지 6장이 들어있었습니다. 18품목의 상세 목록과 그 약품들을 공급받는 고위 간부들의 명단이었죠. 저는 그 파일을 재킷 안주머니에 재빨리 집어넣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발소리는 빨랐어요. 누군가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냉장고 문을 닫고 금고실 안쪽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어요. 약품 상자들이 쌓인 선반 뒤였습니다. 금고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누가 여기 있나? 경비의 목소리였어요. 거칠고 날카로웠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금고실 안을 훑기 시작했어요. 저는 숨을 멈추고 선반 뒤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제 발끝에서 불과 10cm 앞을 지나갔어요. 경비가 금고실 안으로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군화 소리가 바닥을 밟으며 점점 가까워졌어요.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만약 여기서 들키면 저는 끝입니다. 그리고 아내의 억울함도 18품목의 진실도 모두 영원히 묻힐 거예요. 경비가 제가 숨은 선반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때였어요. 복도에서 다른 경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최동무. 3층에서 부른다. 빨리 올라와. 금고실 안에 있던 경비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혀를 차며 돌아섰어요. 군화 소리가 멀어지고 금고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10분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금고실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저는 재킷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파일이 그대로 있는지 확인했어요. 손끝에 종이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있었습니다. 저는 계단을 올라 조달청을 빠져나왔어요. 밖은 이미 어두웠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저는 그 바람이 상쾌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재킷 안주머니를 꼭 움켜쥐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 책상 앞에 앉아 그 파일을 펼쳤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18품목의 목록이 또렷하게 보였어요. 독일산 면역 증강제, 스위스산 항암제, 프랑스산 신경 안정제, 그리고 그 옆에 적힌 고위 간부들의 이름. 김정은, 김여정, 리수용, 최룡해. 저는 그 명단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세상이 당신들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될 거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문건을 세상에 알리려면 제가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요. 북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 진실은
국경 너머에서만 빛을 볼 수 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압록강을 건너겠다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집 밖에서 차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 문 닫히는 소리는 제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재빨리 창문 커튼 틈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골목 어귀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불을 끈 채였어요. 차 안에서 담배 연기가 희미하게 피어올랐고 누군가 차 안에 앉아 제 집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보이부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커튼을 닫고 책상 위에 펼쳐진 문건을 다시 봤어요. 18품목의 목록과 고위 간부 명단. 이 종이 6장이 지금 제 목숨의 값어치를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건을 조심스럽게 접어 두꺼운 책 속에 숨겼어요.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귀를 기울이면 밖에서 낮은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밤새 그곳에 있었어요. 저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이제 움직여야 한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골목을 나설 때 검은 승용차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어요. 저는 못 본 척하며 대동강 다리를 건넜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왔어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멈추지 않는 발소리였습니다. 조달청에 도착했을 때 과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명철 동무, 어제 저녁 금고실에 내려갔었나?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과장 동무. 어제는 정시 퇴근했습니다. 과장이 제 눈을 빤히 쳐다봤어요.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경비가 어제 금고실에서 이상한 기척을 느꼈다더군. 혹시 동무, 뭔가 아는 거 없나? 모르는 일입니다. 저는 집에 일찍 들어갔습니다. 과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 하지만 요즘 조심해야 할 거야. 보위부에서 청 내부를 조사하고 있다더군. 뭔가 기밀 유출 정황을 포착했다나 뭐라나. 그의 말은 경고였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서류를 정리하고 재고를 확인하고 아무렇지 않게 동료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계속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이 문건을 어떻게 안전하게 가지고 나갈 것인가? 어떻게 압록강까지 갈 것인가? 그날 저녁, 저는 오래된 친구 한 명을 찾아갔습니다. 강철민. 제가 학창 시절부터 알던 친구였어요. 그는 평양 외곽에서 트럭 운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경 지역까지 물자를 나르는 일이었죠. 저는 그의 집 문을 두드렸어요. 문이 열렸을 때 철민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명철아, 이 밤에 웬일이냐? 들어가도 되겠나? 철민은 주변을 살피더니 저를 안으로 들였어요. 집안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구석에는 낡은 라디오가 놓여 있었고 희미한 전구 하나가 방을 겨우 밝히고 있었어요. 저는 철민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네, 다음 주에 신의주 쪽으로 운행 계획 있나? 철민이 제 눈을 빤히 쳐다봤어요. 왜 그런 걸 묻나?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나를 태워줄 수 있겠나? 신의주까지. 철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명철아, 자네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재킷 안주머니에서 문건 한 장을 꺼내 그에게 보여줬습니다. 18품목 목록의 첫 페이지였어요. 철민이 그 종이를 보더니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게 뭔가? 진실일세.
우리가 평생 속아 살아온 진실이야. 철민은 한참 동안 그 종이를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동시에 떠올라 있었어요. 명철아, 이건 위험한 거야. 자네도 알잖아. 이런 걸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알고 있네.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내 아내가 죽었네. 약이 없어서. 그런데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은 해외에서 밀수한 명품 약을 먹으며 살고 있어. 이게 옳은 일인가? 철민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음 주 목요일 새벽 5시에 대동강 서쪽 창고 앞으로 나와. 내가 자네를 태워주지.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네, 철민아. 하지만 명철아, 신의주까지만이야. 그 이후는 자네 몫이네. 나도 가족이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다시 검은 승용차를 봤어요. 여전히 골목 어귀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후면 저는 이곳을 떠나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최대한 평범하게 행동했습니다.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했어요. 동료들과 농담을 나누고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저는 문건을 꺼내 읽었어요. 18품목의 각 항목을, 고위 간부들의 이름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만약 이 문건을 잃어버린다면 최소한 제 기억 속에는 남아있어야 했으니까요. 목요일 전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많이 가져갈 수는 없었어요. 작은 배낭 하나에 옷 2벌과 물 그리고 문건을 넣었습니다. 문건은 비닐로 여러 겹 싸서 배낭 맨 밑바닥에 숨겼어요. 혹시 모를 강도하를 대비해서였습니다. 저는 아내의 사진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봤어요. 사진 속 아내는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달청에 처음 배치되던 날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 우리는 희망에 차 있었어요. 앞날이 밝을 거라 믿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이제 제가 약속을 지키러 갑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목요일 새벽 4시 30분,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골목 어귀를 살폈어요. 검은 승용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배낭을 맨 채 조심스럽게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대동강 서쪽 창고는 강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낡은 벽돌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창고 앞 골목에 숨어서 철민을 기다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5시 정각, 낡은 트럭 한 대가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철민이었어요. 그는 트럭을 세우고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트럭에 올라탔어요. 철민은 아무 말 없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트럭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평양을 벗어나는 도로는 고요했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 도시를 마지막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 아내와 함께 살았던 곳,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를 곳이었어요. 트럭은 북쪽으로 달렸습니다. 신의주를 향해서요. 해가 뜨기 시작했어요. 지평선 너머로 붉은 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철민이 낮게 말했어요. 명철아, 검문소가 2곳 있네. 조심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낭을 꽉 껴안았어요. 그 안에 든 문건이 제 손끝에서 느껴졌습니다. 첫 번째 검문소에 도착했을 때
군인 2명이 트럭을 세웠어요. 그들은 철민의 통행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트럭 짐칸을 들여다봤어요. 다행히 저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고 그들은 제게 특별히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는 길이요? 신의주 외곽 창고입니다. 물자 배송이요. 군인이 고개를 끄덕이고 손을 흔들었어요. 가시오. 트럭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저는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하지만 2번째 검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우리는 신의주 외곽에 도착했어요. 2번째 검문소였습니다. 이곳은 첫 번째보다 더 삼엄했어요. 군인이 4명이나 있었고 그들은 트럭을 완전히 세운 뒤 짐칸까지 철저히 확인했습니다. 한 군인이 조수석 쪽으로 다가왔어요. 동무 신분증 보여주시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군인이 신분증을 받아들고 무전기에 대고 뭔가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제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군인이 무전기를 내리고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조달청 소속이시오? 예, 그렇습니다. 왜 신의주까지 오셨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친구 트럭에 편승했습니다. 이쪽에 친척이 있어서요. 군인은 잠시 더 저를 쳐다보다가 신분증을 돌려줬습니다. 가시오. 저는 신분증을 받아들고 겨우 숨을 내쉬었어요. 트럭이 검문소를 통과했습니다. 철민이 낮게 말했어요. 명철아, 여기까지야. 이제부터는 자네 혼자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트럭이 한적한 길가에 멈춰 섰어요. 저는 배낭을 메고 내렸습니다. 철민이 창문을 내리고 말했어요. 조심해, 명철아. 살아서 꼭 성공하게.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네, 철민아. 자네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네. 트럭이 떠나갔어요. 저는 혼자 길가에 서서 저 멀리 보이는 압록강을 바라봤습니다. 강물은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강 너머가 제가 가야 할 곳이었습니다. 저는 배낭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강을 향해 걷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뒤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검은 승용차 2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보이부였어요. 그들이 저를 쫓아온 겁니다. 저는 배낭을 꽉 껴안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앞쪽으로는 갈대밭이 펼쳐져 있었어요. 키높은 갈대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갈대가 얼굴을 핥히고 지나갔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차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기다. 놓치지 마. 발소리가 따라왔어요. 여러 명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갈대밭을 헤쳐나갔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발목이 갈대 뿌리에 걸려 넘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균형을 잡고 계속 달렸습니다. 갈대밭을 빠져나오자 눈앞에 압록강이 펼쳐졌어요. 강물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잔잔하게 흐르는 것 같았지만 물살은 빠를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강 건너편에는 중국 땅이 보였습니다. 나무들과 작은 마을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저 너머가 자유였습니다. 뒤에서 다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리명철, 멈춰라. 더 가면 쏜다.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강변으로 뛰어갔습니다. 그 순간 총성이 울렸어요. 탕! 제 옆 흙바닥에 총알이 박히며 흙먼지가 튀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췄어요. 하지만 달리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주저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2월의 압록강 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배낭을 꽉 붙들고 필사적으로 헤엄쳐 나갔어요. 강물은 제 생각보다 훨씬 거셌습니다. 물살이 저를 휘감으며 아래로 끌어당겼어요. 뒤에서 또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탕탕. 물 위로 총알이 날아왔어요. 수면에 물보라가 터졌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물속으로 잠수했어요. 귓가에서 물소리가 웅웅거렸습니다.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어둡고 차가운 물뿐이었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어요. 저는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 숨을 들이켰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강변에 보위부 요원들이 서 있었어요. 그들이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물속으로 잠수했어요. 헤엄치고 잠수하고 숨쉬고 다시 헤엄쳤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팔다리에 힘이 빠져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제 체온을 빼앗아가고 있었어요. 손가락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배낭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물이 스며들어 배낭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저는 배낭 끈을 더욱 꽉 붙들었어요. 이걸 놓으면 모든 게 끝입니다. 아내의 죽음도 18품목의 진실도 모두 이 강물 속에 묻히는 겁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계속 헤엄쳤어요. 강 중간쯤 왔을 때 제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갑자기 종아리가 뒤틀리며 통증이 몰려왔어요. 저는 비명을 삼키고 한쪽 다리만으로 헤엄쳤습니다. 물을 삼켰어요. 기침이 나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뒤에서 보트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그들이 보트를 타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작은 고무보트 한 척이 물살을 가르며 제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보트 위에는 군복 입은 남자 둘이 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팔을 휘저으며 다리를 차며 있는 힘껏 헤엄쳤어요. 폐가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 건너편 중국 땅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보트가 바로 뒤까지 따라왔습니다. 리명철, 당장 멈춰라.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계속 헤엄쳤습니다. 보트 위에서 누군가 손을 뻗어 제 배낭을 잡으려 했어요. 저는 배낭을 가슴에 꽉 껴안고 물속으로 다시 잠수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어요.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보트는 제 옆을 지나쳐 있었습니다. 그들이 방향을 돌리려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틈을 타서 마지막 힘을 다해 헤엄쳤습니다. 손끝에 뭔가 딱딱한 게 느껴졌어요. 돌이었습니다. 강바닥에 박힌 돌이었어요. 저는 그 돌을 붙잡고 온몸을 끌어올렸습니다. 발이 땅에 닿았어요. 물에서 빠져나와 비틀거리며 강변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뒤에서 보트 엔진 소리가 가까워졌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중국 땅을 밟고 있었습니다. 보트가 강변 가까이 왔지만 더 이상 다가오지 못했어요. 북한 보위부는 중국 영토까지 넘어올 수 없었습니다. 보트 위에서 한 남자가 총을 들어 저를 겨냥했어요.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달릴 힘이 없었어요. 남자가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 총알이 제 어깨를 스쳤어요. 뜨거운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어깨를 붙잡고 신음했어요. 피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고 있었어요. 저는 웃으며 배낭을 꺼안았습니다. 늦었소. 이미 늦었어. 보트가 천천히 돌아섰어요. 엔진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하늘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차가운 땅바닥에 뺨을 대고 누워 저는 배낭을 가슴에 꼭 껴안았어요. 해냈습니다. 해낸 겁니다. 얼마나 그렇게 누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선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었어요. 저는 눈을 뜨려 했지만 눈꺼풀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흔들었어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중국어였습니다. 저는 중국어를 조금 할 수 있었어요. 저는 입술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탈북자입니다. 그 말을 하고 저는 의식을 잃었어요. 눈을 떴을 때 저는 낯선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이 보였어요. 낡은 나무 천장이었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말했어요. 깨어났군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중년의 중국 남자가 의자에 앉아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단둥입니다. 압록강 건너편 중국 도시요. 당신을 어부들이 발견했어요. 총상을 입었더군요. 저는 어깨를 만져봤어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통증이 느껴졌지만 견딜만 했어요. 제 배낭은요? 남자가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배낭이 그곳에 놓여 있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이 무엇 때문에 강을 건넜는지는 묻지 않겠어요. 하지만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중국 공안도 탈북자를 잡으면 북으로 돌려보내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남자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으로 가세요. 베이징에 있어요. 거기 가면 당신을 도와줄 겁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을 베이징까지 데려다 줄 수 있는 사람이요. 하지만 돈이 필요합니다. 저는 주머니를 뒤졌어요. 북한 돈 몇 장이 나왔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여기서 쓸모없어요. 저는 배낭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젖은 옷가지와 문건이 있었어요. 문건은 비닐에 쌓여 있어서 다행히 젖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돈은 없었어요. 남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쉬세요. 내일 생각해 봅시다. 그날 밤 저는 배낭 속 문건을 꺼내 다시 확인했어요. 18품목의 목록과 고위 간부 명단. 모두 무사했습니다. 저는 그 종이들을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이 종이 때문에 저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아내를 잃었고 조국을 떠났어요. 이제 저는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남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결정했어요. 당신을 베이징까지 데려다 주겠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죠? 남자가 제 배낭을 가리켰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에게 중요한 거라는 건 알아요. 나중에 한국 가면 내게 연락해요. 내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가고 싶어요. 도와줄 수 있겠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하죠. 제가 한국에 가면 반드시 돕겠습니다. 남자가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이름은 왕민입니다. 당신 이름은요? 리명철입니다. 좋아요, 명철 씨. 오늘 밤 출발합니다. 준비하세요. 그날 밤 저는 왕밍의 낡은 승합차에 올랐어요. 차 안에는 다른 탈북자 3명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지친 얼굴이었어요. 우리는 서로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사연을 묻지 않았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어둠 속을 달렸어요. 창밖으로 중국의 밤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배낭을 무릎에 올려놓고
그것을 꽉 껴안았어요. 베이징까지는 이틀이 걸렸습니다. 도착한 곳은 베이징 외곽의 작은 여관이었어요. 왕밍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하루 쉬세요. 내일 아침 한국 대사관으로 데려다 주겠어요. 저는 그날 밤 여관 방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이징의 밤은 밝았어요. 네온사인들이 반짝이고 차들이 끊임없이 오갔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곧 세상이 진실을 알게 될 겁니다. 18품목의 비밀이, 북한 권력층의 치부가 모두 드러나게 될 거예요. 저는 배낭에서 아내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가슴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 이제 거의 다 왔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오. 다음 날 아침, 왕밍이 저를 한국 대사관 앞에 내려줬어요. 높은 담장과 철문이 보였습니다. 왕밍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헤어지죠. 약속 잊지 마세요. 잊지 않겠습니다. 꼭 연락하겠습니다. 저는 왕밍과 악수하고 대사관 문 앞으로 걸어갔어요. 경비가 저를 막아섰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탈북자입니다. 보호를 요청합니다. 경비가 무전기에 대고 뭔가 말했어요. 잠시 후 대사관 직원이 나왔습니다. 그는 저를 안으로 안내했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건 2020년 3월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넋을 잃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높은 천장, 밝은 조명, 끝없이 이어진 면세점들. 사람들은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웃고 전화하고 있었습니다. 북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어요. 통일부 직원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탈북자들이 남한 생활에 적응하도록 교육받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석 달을 보냈어요. 한국어를 다시 배우고 자본주의 경제를 배우고 민주주의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만 있었어요. 18품목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 나온 뒤 저는 서울 변두리 작은 고시원에 방을 얻었어요. 6평도 안 되는 좁은 방이었습니다. 창문 하나, 책상 하나, 침대 하나가 전부였어요. 하지만 저는 만족했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할 일을 시작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배낭에서 문건을 꺼냈습니다. 압록강을 건너며 목숨 걸고 지켜낸 그 종이들이었어요. 비록 구겨지고 얼룩졌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저는 그 문건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18품목. 첫 번째, 독일산 면역 증강제 인터페론 알파. 암 환자와 면역 저하 환자에게 쓰이는 고가 약품이었습니다. 두 번째, 스위스산 항암제 허셉틴. 유방암 치료제로 북한에서는 구할 수 없는 약이었어요. 세 번째, 프랑스산 신경 안정제 리보트릴. 불면증과 불안장애 치료제였습니다. 나머지 15가지도 모두 마찬가지였어요. 북한 인민들은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는 오직 권력층만을 위한 명품 약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적힌 명단. 김정은 최고 존엄. 만성 통풍과 당뇨 관리를 위해 스위스산 진통제와 독일산 인슐린을 정기 투약. 김여정 부부장. 불면증 치료를 위해 프랑스산 신경 안정제를 복용. 리수용 당 부위원장. 고혈압 관리를 위해 미국산 혈압 강화제를 복용.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심장 질환 관리를 위해 독일산 심장약을 복용. 그 외 8명의 고위 간부 이름과 그들이 복용하는 약품 목록이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명단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민의 피를 빨아먹으며 해외 명품 약으로 건강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 사이 제 아내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약 한 알 구하지 못해 죽어갔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릴 것인가? 신문사에 제보할까요? 방송국에 연락할까요?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북한 인권 단체들의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한 곳 한 곳 이메일을 보냈어요. 제 신분과 제가 가진 문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며칠 뒤 한 단체에서 답장이 왔어요. 리명철님, 저희는 당신의 용기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기자회견을 주선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그 답장을 읽고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이 순간이 온 겁니다. 2020년 6월 16일 화요일, 저는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방 안에는 기자들이 가득했어요. 카메라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고 조명이 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제 앞 책상 위에는 18품목 문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리명철입니다. 저는 북한 평양 조달청 의약품과에서 18년간 근무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북한 권력층이 저지르고 있는 반인륜적 범죄를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 아내 박순희는 2019년 11월 당뇨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슐린이 없어서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제가 근무하던 조달청 금고실에는 최신 수입 인슐린이 수백 개씩 쌓여 있었습니다. 그 약들은 모두 북한 최고 권력층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문건을 들어 올렸어요.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 북한 조달청이 극비리에 관리해온 18품목 약품 목록과 그 약품을 공급받는 고위 간부들의 명단입니다.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숨을 죽이고 제 말을 듣고 있었어요. 저는 문건을 펼쳤습니다. 첫 번째 품목. 독일산 면역 증강제 인터페론 알파. 이 약은 암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약입니다. 하지만 북한 인민병원에는 단 한 병도 공급되지 않습니다. 오직 김정은과 그 가족, 고위 간부들만이 이 약을 복용합니다. 저는 한 항목씩 읽어내려갔어요. 두 번째 품목. 스위스산 항암제 허셉틴. 세 번째 품목. 프랑스산 신경 안정제 리보트릴.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18가지 약품은 모두 해외에서 밀수된 것입니다. 북한은 UN 제재를 받고 있어 정상적으로 약품을 수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권력층은 싱가포르, 홍콩, 중국을 거쳐 이 약들을 들여옵니다. 한 병당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고가 약품들입니다. 저는 문건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어요. 명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약품을 공급받는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저는 한 명씩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정은 최고 존엄, 김여정 부부장, 리수용 당 부위원장,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기자들이 받아쓰기 시작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 12명의 고위 간부들은 북한 인민이 굶주리고 병들어 죽어가는 동안 해외 명품 약으로 호화로운 건강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반인륜 범죄입니다. 저는 마이크에서 손을 떼고 잠시 숨을 고르었어요.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이 진실을 알리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압록강을 건너며 총에 맞았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아내처럼 억울하게 죽어간 수많은 북한 인민들을 위해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자회견장이 폭발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며 질문을 쏟아냈어요. 리명철 씨, 이 문건의 진위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북한 당국의 보복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18품목 중 가장 충격적인 약품은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하나 대답했습니다. 1시간 넘게 이어진 질문에 저는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말했어요. 조달청의 구조, 금고실의 위치, 약품 반입 경로, 고위 간부들의 투약 기록. 기자회견이 끝났을 때 저는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후련했어요. 마침내 해냈습니다. 세상이 진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날 저녁 모든 뉴스가 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탈북 조달청 직원, 김정은, 전용 명품 약 폭로, 18품목 리스트 공개, 북한 권력층 특혜 실태 충격. 인민은 굶주리는데 김정은은 해외 명품 약 복용. 뉴스를 보며 저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아내의 사진을 꺼내 저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 해냈소. 세상이 이제 진실을 알았소. 하지만 제가 모르고 있던 게 있었어요. 북한도 이 뉴스를 보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들의 분노가 곧 폭발할 거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북한 조선중앙통신 뉴스를 봤습니다. 인터넷으로 볼 수 있었어요. 아나운서가 격앙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반역자 리명철은 거짓 문건을 조작하여 우리 공화국을 모독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 행위이다. 리명철과 그에게 협조한 모든 자들은 인민의 이름으로 처단될 것이다. 저는 화면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저는 이미 모든 걸 잃었고 더 이상 잃을 게 없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리명철인가?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억양, 그 말투. 북한 사람이었어요. 누구시오? 자네가 누구와 전화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네. 중요한 건 자네가 한 짓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고 있느냐는 거지. 제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말이오? 자네에게 협조했던 사람들. 강철민이라고 기억하나? 자네를 신의주까지 태워줬던 그 친구 말일세.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철민이를 어떻게 했소? 전화 저편에서 냉소가 들렸습니다. 자네 덕분에 그 친구는 지금 교화소에 있네. 가족들과 함께 말이야.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리고 자네가 만났던 사람들, 자네가 스쳐 지나간 모든 사람들. 우리는 다 알고 있네. 리명철, 자네는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휴대전화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철민이, 제 친구, 저를 도와준 그 사람이, 그의 가족까지. 제가 한 일이 옳았을까요?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이었을까요? 그 진실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면.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고. 철민이의 희생이, 제 아내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고요. 이제 북한은 저를 쫓을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저를 제거하려 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이틀 뒤 세상이 들썩였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어요. 북한 권력층의 의약품 독점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논평을 냈어요. 북한 정권의 반인륜적 행위를 규탄한다고요. 국제사회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철민이 생각 때문이었어요. 저를 도와준 친구. 그가 지금 교화소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게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밤마다 저는 악몽을 꿨어요. 철민이가 제게 손을 뻗으며 살려달라고 외치는 꿈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 고시원 문을 누가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복도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국가정보원입니다.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그들을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좁은 방에 세 사람이 앉으니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한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리명철 씨, 북한이 당신을 노리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했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남자가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북한 정찰총국이 암살조를 난파할 계획입니다. 목표는 당신이에요. 기자회견 이후 평양 내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지시했다는 첩보도 있어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북한 내부 동향이 적혀 있었어요. 조달청 전 직원 조사, 보위부 특별수사팀 구성, 해외 공작원 긴급 소집.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리명철 제거 작전, 코드명 붉은 칼. 저는 손이 떨렸어요. 다른 남자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안전가옥으로 이주하시죠. 그리고 신변 보호 요원을 배치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순 없습니다. 저는 숨지 않겠습니다. 두 남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리명철 씨, 목숨이 위험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숨으면 진실도 함께 숨는 겁니다. 저는 계속 말할 겁니다. 세상이 북한의 진실을 잊지 않도록요. 남자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명함을 꺼내 제게 건넸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위험을 느끼시면 언제든 이 번호로 연락하세요. 우리가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저는 홀로 방에 남았어요. 창밖을 보니 밤이었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북한이 저를 죽이려 한다면 그 전에 더 많은 것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요. 다음 날 저는 북한 인권단체를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은 낡은 건물 3층에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책상 너댓 개와 서류 더미들이 보였습니다. 한 여자가 저를 맞이했어요. 리명철 씨시죠?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이 단체 대표 김미선입니다.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김미선 대표도 탈북자였어요. 2005년에 탈북해서 15년 동안 북한 인권운동을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배낭에서 문건을 꺼냈습니다. 이것을 유엔에 제출하고 싶습니다. 공식 증거로요. 김미선 대표가 문건을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18품목 목록을, 고위 간부 명단을 그녀는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었어요. 이건 폭탄입니다.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문건이 유엔에 제출되면 북한은 큰 타격을 입을 겁니다. 국제 제재가 더 강화될 수도 있어요. 그래야 합니다. 북한 권력층은 책임을 져야 해요. 김미선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UN 인권이사회에 이 문건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명철 씨 증언도 필요해요. 제네바에 가셔야 합니다. 제네바요? 네. UN 인권이사회 청문회가 다음 달에 열려요. 거기서 직접 증언하시면 이 문건의 신빙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제네바, 스위스. 저는 평양 밖으로 나가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해야 했어요. 가겠습니다. 그날 밤 제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또 모르는 번호였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낯익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명철아, 나다. 철민이야.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철민이, 자네 어디 있나? 괜찮은가? 전화 저편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명철아, 나 지금 교화소야. 자네 때문에 여기 왔네. 우리 식구들도 다 여기 있어.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네, 철민아.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야, 명철아. 우리 딸이 겨우 8살이야. 이 애가 무슨 죄가 있나. 자네가 한 짓 때문에 우리 식구가 다 죽게 생겼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철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철아, 부탁 하나만 들어줘. 자네가 한 일 거짓말이라고 해줘. 그 문건이 가짜라고 말해줘. 그러면 우리를 살려준대.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철민아, 그건. 제발이야, 명철아. 우리 딸 생각해서라도 자네만 한마디 하면 돼. 거짓말이었다고.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휴대전화를 떨어뜨렸습니다. 철민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우리 딸이 겨우 8살이야. 제발이야, 명철아.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를 살리기 위해 진실을 거짓이라 말할까요? 아니면 진실을 지키기 위해 친구를 포기할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저는 결심했어요. 진실을 지키겠다고. 철민이에게는 미안하지만 이미 세상에 알려진 진실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거짓말이라고 말한다면 제 아내의 죽음도 수많은 북한 인민들의 고통도 모두 헛된 일이 되는 겁니다. 저는 철민이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대신 더 열심히 싸우겠다고요.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그날까지 저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일주일 뒤 북한에서 충격적인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발표했어요. 평양 조달청 전 과장 한명수가 반국가 행위로 처형됐다고요. 그와 함께 직원 12명이 숙청됐다고 했습니다. 저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었어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며 울었습니다. 제 손은 피로 물들어 있었어요. 아무리 정당한 일이라 해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겁니다. 국정원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북한 공작원들이 남한에 침투했다는 정보였어요. 목표는 저였습니다. 그들은 제게 다시 안전 가옥 이주를 권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저를 죽이려면 죽이라고 하십시오. 하지만 저는 계속 말할 겁니다. 2020년 7월 저는 제네바로 떠났습니다. UN 인권이사회 청문회장은 엄숙했어요. 각국 대표들이 앉아 있었고 통역사들이 부스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아 마이크 앞에 섰어요. 의장이 물었습니다. 증인, 당신이 제출한 문건의 진위를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문건은 진짜입니다. 저는 18년간 북한 조달청에서 근무하며 이 내용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18품목의 약품들은 실제로 존재하며 고위 간부들이 실제로 복용하고 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수군거렸어요. 중국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증인, 이 문건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 아내가 죽었습니다. 약이 없어서요. 만약 이 문건이 거짓이라면 저는 왜 목숨을 걸고 압록강을 건넜겠습니까? 왜 제 친구들이 교화소에서 고통받고 있겠습니까? 이것은 진실입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조달청의 구조를, 금고실의 모습을, 약품 반입 경로를 하나하나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3시간 넘게 이어진 증언 끝에 의장이 말했습니다. 증인의 증언은 매우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습니다. 인권이사회는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증인석을 내려왔어요. 청문회가 끝나고 복도에서 여러 나라 기자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비췄고 질문이 쏟아졌어요. 리명철 씨, 북한의 보복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저는 마이크를 향해 대답했습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은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책임감입니다. 저는 북한 인민을 대신해서 여기 섰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제네바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레만 호수가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아내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당신, 이제 세상이 움직이고 있소. 유엔이 북한을 압박하고 있어요. 국제사회가 18품목의 진실을 알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오. 북한이 변하는 그날까지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날이 오기까지는 아직 멀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희생이 따를 거라는 것도요. 다음 날 아침, 제 휴대전화에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저는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리명철, 너는 곧 죽는다. 우리는 내가 어디 있는지 안다.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호텔 앞거리에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서서 이쪽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왔습니다. 저는 즉시 호텔 방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가며 저는 주변을 살폈어요. 검은 옷 입은 남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등골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로비를 빠져나와 거리로 나섰습니다. 제네바의 아침 거리는 평화로웠어요. 사람들이 출근하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트램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평화 속에서 위험을 느끼고 있었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군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회색 재킷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그는 신문을 들고 있었지만 눈은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저는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골목으로 꺾었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골목을 달렸어요. 쓰레기통을 지나치고 주차된 차들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뒤를 돌아보니 회색 재킷 남자가 여전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골목 끝에 큰 광장이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달렸습니다. 누군가 어깨를 부딪혔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광장 건너편에 경찰서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달려갔어요.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서자 경찰관 한 명이 저를 봤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를 쫓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경찰관이 밖을 내다봤어요. 하지만 회색 재킷 남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사라진 것 같았어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누가 당신을 쫓습니까? 북한 공작원입니다. 저는 탈북자예요. 경찰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저를 안쪽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그리고 상관에게 보고했습니다. 1시간 뒤 스위스 정보기관 직원이 왔어요. 그는 저에게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저를 보호하기로 했어요. 안전가옥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제네바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였어요. 2층짜리 작은 집이었습니다. 이틀 후면 서울행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여기 머무르세요. 스위스 정보기관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이틀을 보냈어요. 창밖을 내다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쫓기며 사는 게 제 운명인가?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저는 도망쳐야 하는가? 밤이 되었을 때 저는 배낭에서 아내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을 보니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소. 많은 사람들이 저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요. 철민이도, 조달청 동료들도요. 제가 한 일이 옳았을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그저 웃고 있을 뿐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그 별들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내도 저 별들 중 하나가 되었을까요? 저를 내려다보며 저를 지켜주고 있을까요? 당신, 제가 약속하겠소. 북한이 변하는 그날까지 저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겪은 억울함을 제가 반드시 갚아드리겠소. 저는 사진에 입을 맞췄어요. 그리고 다시 배낭 속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제네바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일단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북한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저를 계속 쫓을 거예요. 언젠가는 저를 찾아낼지도 모릅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철민이의 얼굴이 보였어요. 그의 딸이 보였습니다. 8살짜리 아이가 교화소에서 굶주리고 있는 모습이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철민이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고. 언젠가 북한이 변하면 그를 구출하겠다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이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 국정원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에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리명철 씨, 제네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안전가옥으로 가셔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제 집으로 가겠습니다. 위험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숨지 않겠습니다. 직원들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저를 고시원 앞에 내려줬습니다. 하지만 신변 보호 요원 2명을 배치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것은 받아들였습니다. 고시원 방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좁은 책상, 낡은 침대, 작은 창문. 저는 배낭을 내려놓고 책상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메일이 수십 통 와 있었어요. 대부분 응원의 메시지였습니다. 리명철 씨의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북한 인민을 위해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영웅입니다. 저는 그 메시지들을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제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진실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 한 통의 이메일이 제 눈을 끌었습니다. 발신자는 익명이었어요.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철민의 마지막 말.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짧은 동영상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철민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수척해 있었어요. 얼굴에는 상처가 있었고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보며 힘없이 말했어요. 명철아, 나다. 철민이야. 내가 이 영상을 찍는 건 자네를 원망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자네가 한 일은 옳았어. 자네는 진실을 말했고 그건 용기 있는 일이었지. 철민이가 기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했어요. 나는 곧 죽을 거야. 여기서 나갈 수 없어. 하지만 자네에게 부탁이 있어. 우리 딸 이름은 철순이야. 이 아이를 기억해줘. 그리고 언젠가 북한이 변하면 이 아이를 찾아줘. 자네가 싸우는 그 자유로운 세상에서 이 아이가 살 수 있게 해줘. 철민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명철아, 자네를 용서해. 그리고 고맙네. 자네 덕분에 세상이 북한의 진실을 알게 됐어. 그게 우리가 바라던 거였잖아. 계속 싸워줘. 우리를 위해서.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철민이, 제 친구. 그가 저를 용서해줬어요. 그가 저를 이해해줬습니다. 저는 책상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어요. 울음이 그치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철민이의 딸 철순이를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북한이 변하는 그날, 그 아이를 자유로운 세상으로 데려오겠다고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아내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옆에 철민이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두 사람 모두 저 때문에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저를 용서해줬어요. 당신들, 제가 약속하겠소. 이 싸움을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북한 인민이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요.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었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는 자유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원하는 걸 말할 수 있고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압록강 건너편에는 여전히 어둠 속에 갇힌 사람들이 있었어요. 철민이처럼, 철순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 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북한 인권단체를 찾아갔습니다. 김미선 대표가 저를 맞이했어요. 리명철 씨, 제네바에서 고생하셨죠.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어요. UN 인권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특별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18품목 사건을 중심으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으론 부족합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요. 무슨 뜻이죠? 저는 배낭에서 노트 한 권을 꺼냈어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부터 기록해온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18년간 조달청에서 일했습니다. 이 노트에는 그동안 제가 목격한 모든 것이 적혀 있어요. 약품 반입 날짜, 경로, 관련자 이름, 금액까지요. 이걸 정리해서 책으로 내고 싶습니다. 김미선 대표의 눈이 빛났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출판사를 소개해드리겠어요. 한 달 뒤, 저는 집필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평양의 검은 심장, 18품목의 비밀이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아 저는 제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조달청에서의 18년, 금고실의 비밀, 아내의 죽음, 압록강 탈출, 모든 것을요. 글을 쓰는 것은 고통이었습니다.
과거를 되살리는 일은 상처를 다시 헤집는 것과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했으니까요. 석 달 뒤 책이 완성되었습니다. 3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책이었어요. 출판사는 2021년 3월에 출간하기로 했습니다. 출간 전날 밤, 저는 책 원고를 다시 읽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어요. 이 책은 제 아내 박순희와 제 친구 강철민, 그리고 북한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모든 인민들에게 바칩니다. 당신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저는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저는 원고를 덮고 아내의 사진을 봤습니다. 당신, 이제 당신 이야기가 책이 되었소. 세상 사람들이 당신의 억울함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북한도 변할 거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오.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 빗물이 압록강에도 내릴까요? 철민이가 있는 교화소에도 내릴까요? 그들도 이 빗소리를 들으며 자유를 꿈꿀까요? 저는 언젠가 그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자유로운 세상에서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8장 2021년 3월 15일 제 책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서점 진열대에 놓인 제 책을 봤을 때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평양의 검은 심장, 18품목의 비밀이라는 제목이 또렷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금고실 문이 열리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 문 너머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책을 집어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 책 한 권에 제 인생이 담겨 있었어요. 18년의 침묵과 아내의 죽음과 압록강의 차가운 물과 친구의 희생이요. 출간 일주일 만에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관심을 가졌어요. 서점마다 제 책이 진열되었고 언론에서는 연일 보도했습니다. 저는 여러 방송에 출연해 인터뷰했어요. 라디오에도 나갔고 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어느 날 한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학생들에게 북한의 현실을 알려달라는 거였어요. 저는 그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강당은 가득 찼습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러 왔어요. 저는 단상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리명철입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북한에 남겨진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18품목은 단순한 약품 목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북한 권력층의 탐욕과 인민의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저는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달청에서의 18년 금고실의 비밀, 아내의 죽음을요. 학생들은 숨죽이며 들었어요. 어떤 학생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여학생이 질문했습니다. 리명철 선생님, 북한은 언제쯤 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요. 하지만 분명한 건 언젠가는 변한다는 겁니다. 진실은 결코 영원히 묻힐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같은 젊은 세대가 관심을 가지고 북한 인민을 잊지 않는다면 그날은 반드시 올 겁니다. 학생들이 다시 박수를 쳤어요.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희망을 느꼈습니다. 세상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북한 인민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수십 통의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대부분 응원의 메시지였어요. 하지만 그중 한 통이 제 눈을 끌었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왕밍이었어요. 제가 압록강을 건널 때 도와줬던 중국인이었습니다. 저는 메일을 열었습니다. 명철 씨, 오랜만입니다. 당신이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당신의 책도 읽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군요. 기억하시나요? 당신이 약속했던 것을요. 제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가는 것을요.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연락 주세요. 저는 그 메일을 읽고 미소 지었어요. 왕밍. 그가 없었다면 저는 베이징까지 갈 수 없었을 겁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왕밍 씨, 물론 기억합니다. 약속은 지키겠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왕밍의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일을 시작했어요. 변호사를 고용하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6개월 후 왕밍의 가족은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왕밍을 만났을 때 그는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명철 씨. 당신은 약속을 지켰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고마워해야죠. 왕밍 씨가 없었다면 저는 여기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껴안았어요.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 저는 계속 싸웠어요. 강연하고, 글 쓰고, 인터뷰했습니다. 북한 인권단체에서 일하며 탈북자들을 도왔어요. 제 이야기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제사회도 움직였어요. 유엔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18품목 사건은 국제인권보고서에 실렸어요. 북한 권력층의 의약품 독점 실태가 공식적으로 기록된 겁니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계속되었고 인민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었어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언제쯤 그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2025년 가을, 저는 서울 남산에 올랐습니다. 정상에서 북쪽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북한산이 보였습니다. 그 너머가 북한이었어요. 제가 떠나온 곳이었습니다. 저는 배낭에서 아내의 사진을 꺼냈어요. 바람에 사진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벌써 6년이 지났소. 제가 한국에 온 지 6년이요.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책도 냈고, 강연도 하고, 왕밍의 가족도 구했어요. 하지만 아직 철민이는 구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하오. 바람이 불었어요.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겠소. 언젠가 북한이 변하면 반드시 철민이를 찾아내겠습니다. 그의 딸 철순이도요. 그리고 당신 무덤 앞에 그들을 데려가겠소. 자유를 찾았다고 당신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진에 입을 맞췄어요. 그리고 다시 배낭에 넣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은 이제 하나의 사명이 되었어요. 북한의 진실을 알리고 인민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것. 그것이 제가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와 저는 책상 앞에 앉았어요. 노트북을 켰습니다. 새로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압록강을 건너며였습니다. 제 탈북 과정을 담은 글이었어요. 글을 쓰며 저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압록강의 차가운 물, 총소리, 중국 땅을 밟았을 때의 안도감. 그 모든 순간들이 생생했어요. 저는 글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북한 인민들은 아직 그 강을 건너지 못했어요. 그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 싸웁니다.
언젠가 그들도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요. 글을 다 쓰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었어요. 불빛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는 자유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진정한 자유는 모두가 자유로울 때 완성된다는 것을요. 북한 인민이 자유를 얻기 전까지는 저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다시 압록강가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제 옆에 있었어요. 철민이도 있었고 그의 딸 철순이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철민이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명철아, 고맙네. 자네 덕분에 세상이 바뀌고 있어. 철순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 이제 자유로워요. 저는 그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빛이 쏟아져 나왔어요. 따뜻하고 밝은 빛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빛 속으로 걸어갔어요. 눈을 떴을 때 저는 고시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침이었어요.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세수했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이 늘었어요. 머리에는 흰머리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저는 거울 속 제게 말했습니다. 리명철, 아직 끝나지 않았어. 계속 가야지. 그날도 저는 북한 인권단체로 출근했습니다. 탈북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상담하고 도왔습니다. 각자의 사연이 있었어요. 각자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북한도 변할 겁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눈에서 희망을 봤습니다. 퇴근길에 저는 서점에 들렀습니다. 제 책이 여전히 진열되어 있었어요. 한 중년 여성이 제 책을 집어들고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지켜봤어요. 여성이 책장을 넘기다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닿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저는 마지막으로 아내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오늘도 그녀는 웃고 있었어요. 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당신, 제가 약속 지키고 있소. 매일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북한 인민들이 모두 자유를 얻으면 당신 무덤 앞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겼다고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저는 그 노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해는 다시 뜹니다. 북한에도 언젠가 그 해가 뜰 거예요. 자유의 햇빛이 그곳을 비출 겁니다. 그날까지 저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리명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변하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 싸울 겁니다. 여러분도 부디 북한 인민들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꼭 응원 한마디씩 해주세요. 서로가 의지하고 함께하는 대한민국임을 보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